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경제와 함께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비보호 예금 비중이 11%를 넘겼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높아진 건데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객층이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인 만큼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실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예금이 저축은행 쪽으로 몰리는지 그 이유 살펴보고요. 예금할 때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부터 좀 볼까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예금자 보호 상품이라고 해서 한도 없이 그러면 전액을 다 보호해 주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IMF 사태 당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건 한 금융회사당 5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한도인가요? 네, 한 금융회사당 기준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2개에 각각 5천만 원씩, 즉 총 1억 원을 가입했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입니다. 또 참고로 5천만 원 한도가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제 뭔가 기준처럼 돼버렸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5천만 원을 넘겨서 예금하는 금액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비보호 예금, 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긴 순초과 예금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말보다 1조 1천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게 갑자기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겁니까? 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 5천만 원 순초과 예금은 2017년 2분기보다 1조 3,910억 원이나 증가했고요. 2016년 6월 말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2년 새 약 2배로 뛰었습니다. 또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 1,000명에서 2018년 6월 말 7만 2천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한번 저축은행 사태를 겪어서 확 줄어들었다가 이게 다시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2009년 말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순초과 예금액은 7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는 5천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예금에서 이 비보호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비보호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분기에 11.6%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비보호 예금 비중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만 해도 비보호 예금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번에 처음으로 11%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예금자 보호한도 대상인 예금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5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보다 5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과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리는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현금이 1금융권이 아닌 이렇게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겁니까? 네,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은행보다 0.5에서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또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나 높은지도 좀 볼까요? 가장 높은 금리 상품은 그 금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 4월 4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행 정기 적금 최고 우대금리는 6.9%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195개의 저축은행 정기적금 중 최고 우대금리 가장 높은 상품은 6.9%까지 금리를 우대주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6.9%면 정말 고금리 상품인데요. 이게 모든 경우에 그 금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우대되는 경우가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열사의 인터넷 자동차 보험과 연계된 적금 상품입니다. 적금 가입 이후부터 만기 30일 이전까지 인터넷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1년 이상 가입한 회원에게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가입 금액은 기본 30만 원 이상이고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해 적금 만기까지 유지를 해야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네. 이게 사실 조건이 좀 달리긴 하지만 6.9% 금리를 1금융권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저축은행 쪽으로 가서 이렇게 고금리 상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높은 금리는 4.9%를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에 한해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월 납부 금액이 1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면 2.4%를,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면 1.5%를,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면 0.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해 줍니다. 네, 이번에 소개된 상품은 또 4.9%입니다. 아,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면 현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만약 저축은행 부도시에 받는 예금 보호를 포기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조차 돈이 몰릴 것으로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비교를 할 수 있는 곳 한 곳 알려드릴게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가시면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은행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건 단순히 금리가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저축은행 건전성 또한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준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기업대출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이 최근 좋아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2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5%,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5.1%였습니다. 네, 뭐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건전성이 개선됐는지도 좀 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난 2011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저축은행 수는 97개에서 79개로 규모는 줄었지만 오히려 좀 더 단단해진 건데요.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1,185억 원에서 7조 5,09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요.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은 1.1%에서 14.5%로 뛰었습니다. 연체율은 25.1%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용도 좀 편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목소리와 안면 인식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요. 예적금 가입부터 대출까지 대부분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역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저축은행에서 나서고 있는지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저축은행은 목소리로 로그인부터 금융거래까지 가능하도록 앱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20만 원을 보내줘라고 말하고 화면에서 이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체라고 말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쳤고 본인이 지정한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도용 위험도 차단했습니다. 네, 와, 신기하네요. 이게 등록된 목소리를 통해서 로그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이체까지 가능하네요.
네, 등록된 목소리를 통해 로그인, 메뉴 찾기, 소액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목소리 소액 이체 서비스는 지정된 계좌로 하루 50만 원 이내에서 목소리만으로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유치에 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건전성 또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8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적이 있는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네, 저축은행 비보호 예금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비보호 예금의 상당 부분을 60대 이상 고령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가 발생하면 저축은행 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비보호 예금을 가진 사람 중에 고령자가 많다고요? 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가진 사람 가운데 43%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의 50%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또 비보호 예금 증가가 저축은행 건전성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5천만 원 순초과 예금은 저축은행 위기 시 우선적으로 인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보호 예금이 증가하는 건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이 바로 예금자 보호 금액을 높이는 건데요. 이게 비보호 예금 비중이 높아지는 건 뭐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견이 또 나오면서 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동결돼서 꽤 오래 좀 지속이 돼 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결정된 지난 2001년입니다. 그 이후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현재 그대로인 것이죠. 2001년에만 해도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권 전체 예금 비중은 33.2%였는데 지난 2017년에는 25.9%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된 걸로 아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 보험 한도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면서 5천만 원으로 해둔 게 한참 지났고 그 사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을 했는데요. 다만 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늘고 금융업권 간의 예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예보해 내는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권에 예금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게 실제로 서민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자산가를 돕는 것인지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